정치 마스터 강희용 한양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리포트 나왔으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논란인가요? 오늘 뭐 여당 첫 쪽에서는. 예. 회의죠. 그러니까 예. 부동산 투기가 발족된 게 사실 지난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성남 민심을 보고 이제 여당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 오늘 아마 첫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20일 선거 끝나고 한 20일 그 기간 동안에 뭐 종부세 관련해서 이제 개별 의원들의 어떤 발의가 예. 나왔었고 그것이 시장이 또 잘못된 시그널, 예.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좀 다수의 혼란을 줬던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여당이 부동산 문제가 지난 민심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 공급, 세제, 금융 여러 가지 분야,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망라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대책을 내놓겠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특위위원장이 이제 국토위원장이 진선미 위원장이시고 예.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정무위 하고 모든 분야가 이제 다 망라가 돼 있어요. 갖고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처음 논의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종부세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가장 오늘 여러 인터뷰나 그다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주택자, 그다음에 예. 신혼부부, 청년들의 어떤 희망 사다리를 재건하는 것에 좀 집중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종부세가 왜 논란이 됐냐면 당론이 어떤 뭐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여론이 뭐 하면은 종부세 쉽다고 툭 건드리고 이게 저 당이 부동산 잡겠다 그러니 철학이 있는가 이런 어떤 비판적인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예. 비판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종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도 될 예. 정도의 소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떤 지역구 여론이라든가 개별 의원들의 여러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 그동안에 사실 몇 년간 다져왔던 부동산 정책의 어떤 성과들이 드러나기도 전에 좀 실망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침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뽑혔고 예.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중심을 잡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종부세는 접으신 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지 않고 다만 이제 논의 과정에서 오늘 뭐 홍익표 정책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부세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체 부동산 비중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작은 포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작은 포션이고 굉장히 어떤 그 방식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내세워서 흡사 그게 중요 부분인 것처럼 혹은 그걸 완화하는 게 굉장한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또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가 네. 그 집값 잡겠다 이렇게 그러다가 13억짜리 아파트에 한 100만 원 더 내게 하겠다는 그거를 지금 당장 또 가볍게 휙휙 하면서 네. 또 완화시켰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물론 그 해당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 그 철학이 뭔가 과연 부동산을 잡을 생각은 있기나 한가 이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된 게 비판하는 쪽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그렇죠. 예. 아주 작은 눈에 띄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금방 어떤 선거 직후에 뭐 조금 얘기 나오면 이거부터 그렇죠. 건드리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것 때문에 그러한 그런 어떤 건데요. 가벼운 대응들은 이제 뭐 당내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 예.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구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어떤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당의 이제 대표가 아주 부재한 상태고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겸하고 있는 윤호중 대표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안정성, 그다음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저기서 어떤 예.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좀 자제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무주택자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생긴 불로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평 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이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이 가 있고 또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들은 뭐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야당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종부세는 일단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야당? 당연하죠. 예. 만약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어제까지 논의, 그다음에 예. 좀 전에 저희가 봤던 리포트 보면서 아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 또 혼돈스러워져요. 예. 그러니까 과연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좀 전에 TF 회의처럼 결론이 나와서 종부세는 뭐 나중에라도 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친문 또 문자폭탄 받고 예. 어제처럼 또 다시 도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문제는 지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라고 예. 봐요. 그러나 이 상한선으로 잡았던 9억이라는 기준이 너무 오래 전이고 예. 그다음에 서울시에 지금 갖고 있는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종부세 대상이 16% 정도가 예. 종부세 대상이고 이미 중위 가격도 9억 이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 당은 늘 얘기를 하고 있었던 예. 거고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의 문제고 예. 그다음에 희망사다리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좀 어딘가 정당한 금융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예.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우리가 앞서 봤던 리포트처럼 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는 좀 방향을 바로 잡았다. 아까 여당이 여쭤본 거랑 동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종부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9억 이상 가진 분들보단 97, 8%가 그 밑에 전체로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97, 8%의 분들이 보기에는 집값이 저분들은 한 5억씩 올랐는데 그 돈 100만 원 내자는데 저렇게 반발을 하나? 이런 어떤 강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물론 예. 보유세가 있고 예.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말 그 사이에 여러 군데 뭐 투자를 해서 재산이 늘어났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40년 동안 그 자리 그냥 눌러 앉아서 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몇 년 사이에 4억, 5억씩 오른 분들도 있어요. 예. 물론 저도 같은 예. 대상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서울시 좋은 곳은 아닙니다만은 집이 예. 몇 년 사이에 확 올라 버렸어요. 예. 그럼 제가 이런 모르셨다니까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예.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 아, 100만 원 이상씩 과세한다는 건 과하다. 제가 라는 오르셨다니까 여쭤보기가 편한데요. 몇 억이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가만 앉아서 한 5억이 더 재산이 불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나 그보다 집이 훨씬 싼 분들은 그 자산 가치가 하나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 앉아서 그냥 늘어난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늘어난 5억 정도에 대해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세금은 더 부과해야 그게 조세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못 본 분들이 97%인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면 그동안 저는 소득이 늘지 않고 오히려 예.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부담하던 재산세 외에 예. 왜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가 시간이 나중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재산비례 벌금제, 예. 소득비례 벌금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산이 늘어난 예.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과거 한 10년 전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는 가만히 저 같은 철학에 경우는 약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비판하는 분들하고는요.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불어났다. 그거는 그럼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에서 감당할 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95% 이상이 예. 그 대상이 들어가지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6%가 이미 종부세 대상이에요, 공동주택에. 그리고 서울의 중분위 가격이 이미 9억을 넘어서 10억 가까이 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반 이상의 대다수가 거기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저는 그 대상 까딱까딱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공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너무 옥죄어서 가격이 폭등했다. 예. 이거를 모든 국민한테 전가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선의의 상태에서 있다가 재산이 늘어나는 국민한테 예. 모든 걸 부담시키는 거는 전 잘못됐고 정말 상위 1, 2%. 이 여당 중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상위 1, 2% 그다음에 이 법 취지에 맞게 부과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말씀하시는 13억, 9억 이런 수준이면 상위 몇 프로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대략.
그 전체 국민으로 보면 한 상위 지금 4~5%에 들진 않겠나요? 그 정도 자가 4%가 넘을지 예, 않겠나. 대략 하다 네. 5~6%까지 아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전국적으로 기준으로는 보면요. 제가 서울시 기준으로는 16%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일단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여쭤보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 한 5~6%인데 그게 예를 들어 세금이 한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하위층에 계신 분이 아니고 상위 5~6%에 계신 분들이 재산이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5~6억씩 풀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100만 원 정도 더 내는 게 과연 부당한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적인 질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과세나 그다음에 징세의 능력이 있다면 예. 있다면 100만 원, 그 가능하죠. 상위 근데 5~6% 분들이 100만 원 능력이 그러니까 없다. 은퇴를 하셔서 예. 연금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연금 소득마저도 없는 분들 예.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은퇴해서 소득 없이 내가 30년, 40년 동안 그 집에 살았는데 어느덧 이게 올라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됐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거는 징세를 하는 거는 저는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궁색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헤아리는 건 맞지만 그래서 뭐 세금을 지금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 소득도 많고 자산도 늘었어요. 그럼 그분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뭐 납부 방식을 유예해 준다든가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만 그것이 그러한 몇 개의 어떤 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 어떤 종부세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과세라고 하는 큰 틀을 폄하하거나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변명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근데 보여지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그 아까 제가 그 여쭤봤더니 그렇게 잘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왜 종부세부터 맨날 만질라 그러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봤던 그건 거거든요. 그분들 의원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분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의원 발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 발의권이 사실상 남용된 거죠. 남용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당내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당이 부동산 특위를 통해 가지고 공통의 의견, 그러니까 당의 당론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오늘 첫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예. 다른 하나만 얘기- 포함할게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시청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예.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미 공평과세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재산에 비례해서 재산세는 부과가 되고 있어요. 예. 일정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예. 추가적으로 더 내자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에 비례해서 과세하고 있는 게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엔 5억이었던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그에 비례해서 지금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평과세라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거고 시청자분들이 들을 때 그러면 옛날에도 50만 원 내던 재산이 지금도 50만 원 내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50만 원 내던 분이 재산이 늘어서 지금 70만 원, 80만 원 낼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거는 늘어나서 내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일정 재산 수준이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건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기준으로 맞춰서 예. 부과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거는 저는 꼭 봅니다.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는 다 지방세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인데 실제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절이 흐르면서 일종의 자산의 가치가 양극화되면서 그 불평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서울이 그러하고 수도권과 서울 지방 차이가 극명하고요.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 차이가 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의 재산세대로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거기에 적응하는 어떤 세율을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던 예. 바였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여정부 말 때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분들이 분노하고 같이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학습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 혹시 다른 아니 뭐 굳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TF 결론이 나면 예, 그러시죠. 판단하시리라고 결론하면 봅니다. 혹은 결론 과정에 어떤 쪽으로 가면 그때 그렇죠. 한번 다시 하시죠. 검찰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 인선 가지고 아까 제가 그 사회 분야 코너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장 인선 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논란이 대상이 되는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측에서? 일단 뭐 지금 10여 명의 후보군이 올라와 예.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구색 맞추기 아닌가 싶고 예. 그다음에 결국에는 설마 이성윤 이랬는데 결론은 이성윤이구나라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막다른 골목까지 그냥 막 치다르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에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논란이 됐던 거지만 뭐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의 상관성 그다음에 예. 뭐 정치 검찰을 탈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피의자 신분이고 예. 그다음에 기소 여부도 결정이 예.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을 검찰총장으로 강행을 한다면 예. 결국에는 남은 자녀 임기 동안의 정권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예. 수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퇴임 이후의 예. 안전판 문제, 뭐 이런 걸 고려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의 중립화 내지는 독립성,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 안 된다는 이걸 스스로가 훼손하는 상황으로 예.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예. 하고 이거를 과연 이성윤- 1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까지도 갑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시는 결국엔 거군요. 논란, 예. 물론 29일 날 이제 예. 후보 추천위가 열려서 몇 배수로, 세 배수로 이제 예. 추출이 되고 여기에 장관께서 이제 대통령께 제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상태로 간다면 네.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고 그렇게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견이 됩니다. 그럼 여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지검장. 이성윤 뭐 피의자다. 뭐 피의자가 될 지검장이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을 저희가 주목하고 싶어요. 예. 그게 피의자로 전환은 안 됐죠 아직? 아니 되었습니다. 예. 아, 됐습니까? 2월 기소가 어, 아직 예. 2월 달이거든요. 2월 예. 중순경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윤 총장은 이제 사임을 준비를 하고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돼요. 제가 네네네네. 착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의자로 갑자기 전환이 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2년 전 사건이에요. 2년 전에 사실 그냥 별일 없이 끝난 사건인데 예. 이 사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뭐 과거사 진상조사단 거기에 뭐 이규현 검사 뭐 이렇게 쭉 막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법무부 공무원들도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성윤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피의자 전환을 갑자기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윤 총장이 3월 초에 이제 사실상 등장을 하죠. 근데 사표 던지고 사실 정계에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예. 판인데 저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4월 17일 날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 가서 검찰 수사를 받고 와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예.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당시에는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이 김학의 건과 관련해서 하등에 본인이 지휘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예.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과 검찰에서는 그냥 외압한 흔적이 있다, 의혹이 있다라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예.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 낙인을 찍기에 좀 급급합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뭐 당연히 이성윤이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우리 예. 앞에 계신 대변인께서도 하셨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안 했겠습니까? 즉 뭐냐면 윤 총장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차기 총장이 누가 되느냐 이성윤만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들이 검찰 안팎에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검장은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공수처가 있고 예. 지금 신규 검사도 채용했고 차후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서둘러서 그거를 기소를 한 해 만에라고 언론에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예. 중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이 당연하던 듯이 보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오늘 어제 논조를 보시면 모든 언론들이 결국에는 피의자 기소를 앞둔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뭐 지명하느냐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피의자가 된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여당이나 여당 지지자들 혹은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 검찰 개혁을 당연시하는 어떤 그 지지자분들은 지금 이성윤 피의자 자체를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뭐냐면 과연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를 만들 만한 상황이었나 그것이.
그리고 검찰이 역시 이번에도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인사를. 뭐냐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피의자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안 돼를 규정하겠다는 얘기. 이런 비판인데요.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 아직도 여전히 예. 검찰 스스로 뭔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예. 있고 그다음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수 언론까지 같이 있다. 예. 이런 시각인데요. 저는 이건 잘못된 프레임을 여태 가지고 있는 예. 거라고 봐요. 검찰이 아무 근거도 없이 현직 지검장을 검사장을 그 기소 여부를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를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수 언론이 막 그렇게 몰아가고 예. 검찰이 그렇게 해서 몰아가면 피의자가 되고 기소 대상자가 되는 건 근데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분들은 꼭 어떤 수사의 경중이나 이런 걸 자꾸 예로 드시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이 정말 자기 식구에 대해서 엄정해서 저렇게 열심히 이성윤 지검장을 파느냐, 아니면 자기랑 적대적이어서 파느냐, 이 부분을 예를 들 때 항상 예를 든 게 뭐 술자리 검사나 이런 거는 그렇게 국민들이 봐도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불기소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는데 한쪽에선 굉장히 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비판하는 쪽에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예. 그렇게 되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29일 이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떻게 판단할지 아니면 뭐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한번 그게 봤으면 나오기 전에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결과,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면 이후라도 만약에 법원에서 예. 그 기소 여부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몰아서 예. 기소를 했다라는 의심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똑같은 경우가 언제냐면 윤석열 전 총장 때도 똑같았어요. 예. 당연히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엄청난 무슨 사찰을 했다고 해서 예. 검찰총장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 우리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프레임으로 검찰이 무조건 내 식구 감싸기 하고 여기는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검찰이 장난을 한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수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고 예.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 때를 비교해 보면 예. 너무 지나친 유치일 수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이성윤 지검장의 아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대표님? 재판을 제가 보면 알수 여쭤봤던 있죠. 그 부분. 네. 검찰이 뭐 과거까지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고 최근에 그 술자리 검사 이런 거는 굉장히 공평하게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공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술자리 검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나누기하고 뭐하고 예. 뭐해를 갖고 나오는 거는 저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그런 비판하는 오해가 충분히 쪽에서는 있을 수 예, 예. 있는데요. 저는 중앙지검장, 현직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예요. 여지껏 검찰을 지휘해왔던 같은 식구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검찰이 속가내기 위해서 예. 일부러 기소를 검토하고 피의자 그래, 신문을 바로 했을까? 그 부분 때문에. 라고 예. 생각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불행히도 저도 예. 뭐 그런 바람과 상식에 기반해서 검찰이 운영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에게 대해서 검찰이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그다음 최근에 뭐 지역 MBC, 대구 MBC에서도 그 PC 관련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거나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의 거짓 증언들이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방금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거 징계가 아니에요. 그 수사심의라고 하는 거는 수사 대상자가 요청할 수 있고 그거를 대검 차장이 수용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공수처에서 다 해야 될 일을 지금 검찰에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명명백백한 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카톡 대화라든가 뭐 증인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한동훈 채널 A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그 사실상 한동훈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사심의위랑 자문단 회의까지 다 받아줬어요. 근데 이번엔 자문단 회의를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수사심의위만 그냥 간략한 약식으로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도 대통령께서 만약 지명하기 전에 이걸로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사실상 인사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검찰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에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반론을 하고 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지금 현재 재판부의 판단마저도
부정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두 또 번째, 하나, 예. 두 번째는 과연 공수처가 지금 이성윤 지검장 건 관련해서는 공수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현재 황제 조사를 했는지 황제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에스코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논란까지 있는 공수처예요. 과연 공수처가 옳게 지금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옳게 수사를 할 만한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이 결론을 말씀을 가지고 드릴게요. 저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예.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을까 네, 그래서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공수처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저도 의아해서 좀 찾아봤더니 당시에 공수처 차가 딸랑 2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공수처장이 타고 다니는 차 하나고 하나는 사실상 그 범인을 저 호송하는 차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자 그래가지고 거짓 해명 때문에 수사까지 지금 예, 받고 그 있어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재판을 얘기하셨는데 조국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최성해 총장 자,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그 1심 재판이 과정에서 나왔어요. 야, 그게 대법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끝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증거라.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바뀌었을 때 어떤 입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검찰이 그렇게 자 인사청문회 마지막도 무리하게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자를 기소한 행위, 그다음에 그거를 미리 알았다는 듯이 야당에서 기소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실상 앉아 있는 후보자를 강박한 행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실제로 이 과정에서도 검찰이 과거에 그런 행태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조차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는 예, 것입니다. 그 두 분 이 조국 장관까지 얘기가면 항상 어떤 논의건 이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질 현재 못하는 하고 거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정리하고 다른 주제 좀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정리할 게 팩트 정리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산비례 벌금제 가지고 이재명 지사랑 윤희숙 의원하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쪽 말을 좀 보셨어요? 혹시? 봤는데 예. 저는 이게 저같은 범인이 뭐 이재명 지사의 예. 그 실무 원료를 알 수 예. 있을까 싶은데 두 가지를 나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예.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재산비례 벌금제가 예. 소득비례 벌금제랑 같은 개념을 말씀하신 거라면 예. 깨끗이 이건 내가 말을 잘못했다거나 이건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예. 왜 굳이 뭐 한글 아니면 뭐 예. 독해 이렇게까지 가나 싶은 생각 예. 하나. 그렇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윤희숙 의원이 비판하는 것처럼 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갈라치기를 해서 예. 또 둘을 나눠서 그 일부를 통해서 또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논쟁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논쟁거리로 가는 거고 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종부세 논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재산비례. 그게 뭐 이재명 지사가 이미 우리 뭐 여론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재산의 일종의 경제력이죠. 경제력을 뭐 재산과 소득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경제력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총액벌금제를 차등을 두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70% 이상이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병철 의원 두 분이 계셔갖고 헷갈리는데 소병철 의원께서 이제 형법 개정안을 이제 낸 상태고요. 그 부분은 이제 도입하면 좋겠다. 논의의 어떤 쟁점은 예. 그거에 대해 찬성한다는 건 윤희숙 의원도 뭐 네. 소득 비례는 찬성한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찬성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논쟁의 중심이 네.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그 재산비례 벌금제를 이재명 지사가 꺼내니까 윤희숙 의원이 아니 당신이 말하는 거는 재산비례가 소득비례다. 소득비례를 말하는 건데 왜 소득비례를 착각해서 그러느냐 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아직까지 잡혀있질 않은데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재산비례 벌금제하면 인터넷 그 정의에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가 맞더라고요.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걸 그 정의로 써놨어요. 인터넷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논의의 초점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적어도 뭘 착각하거나 오해로 써놓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예요. 재산비례 벌금제. 그럼 윤희숙 의원이 소득비례 저분이 착각하는 것 같다 하면 적어도 한번 찾아보거나
이러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게 소득 비례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같은 뜻이라면 그냥 뭐 그 말이 그 말이다고 흔쾌히 하고 윤희숙 의원이 아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하면 될 걸. 아니 근데 독해 능력이 절차가 어떻게 뭐냐면 절차가 네네.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얘기하니까 윤희숙 의원이 당신은 소득 비례를 착각하는 거 아니냐, 잘 모른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씨가 다시 그때 독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게 원래 재산비례 벌금제의 정의가 이런 거니까 국어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의를 잘못 어떤 헷갈린 분은 윤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처음부터 그 개념을 잘못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찾아보니까. 예. 말씀하신 예. 윤희숙 의원은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KDI 출신의 예. 경제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소득비라는 걸 분명히 정의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내 말이 맞아요, 아담아 독해 잘해보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라고 넘어갔을 수 있는 문제를 저는 오히려 독해 잘해보세요라고 독서를 품는 거는 이게 지금 뭐 또 다른 분들 제가 특히나 이재명 지사를 뭐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정말 없는데요. 재산비례 벌금제란 원래 개념을 제대로 쓴 사람한테 당신 뭘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처음 얘기한 분은 찾아보세요가 정확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볼 이재명 때는- 지사가 아니 이재명 지사 반박 하나만 윤희숙- 붙일게요. 예, 반박을 맞- 예. 하면서 예. 제가 말한 재산 비례라는 거는 재산 플러스 소득이라고 그게 얘기를 원래 합니다. 개념에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개념인데 같은 뜻이다라고 예. 하면 저는 되는데. 윤희숙 의원 페북글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물론 KDI 박사 출신이고 본인이 뭐 임차인 논쟁으로 해갖고 한번 뭐 뜨신 분은 맞습니다만 이 논쟁에 굳이 본인이 끼어 들어가지고 뭐 본인 소가 상임위도 아닌데 끼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례를 독일과 핀란드 사례를 아는데 그거는 소득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정의상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둘 다. 문제는 그 하단에 이재명 지사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또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인의 정치적 의도예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소득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소득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월급쟁이들이 소득이 그냥 노출되는 월급쟁이들만 불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만들어냅니다. 오늘에 와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건강한 어떤 논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한 것에 그거는 불과하다라고 어떤 하는 이유 거죠. 때문에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는 2주택자도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소유하고 아까도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논의의 중심이 그게 아니고 누가 맨 처음에 오해를 했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걸 인터넷 찾아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원래 얘기한 개념으로 나와요. 근데 그 나온 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누가 지적을 했느냐 이 부분이 있고 물론 인터넷의 정의가 정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부분 하나랑 재산비제. 그다음에 2019년 9월 19일 날 그 동아일보 저도 좀 자료를 제가 공부를 해봐요. 어느 분이 오해를 하나 찾아봐도 똑같은 정의가 나와요. 재산비례 벌금제란 건 이러이러한 걸 말한다는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그 벌금제. 물론 이분도 정답이고.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분명히 어떤 객관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실을 그냥 얘기한 건데 거기 해석을 따르게 해가지고 문제 삼은 분이 이거 내가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게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예. 드리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윤희숙 의원을 공방을 하면서 내가 말한 건 재산 플러스 소득이다라고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것처럼 원래 개념이 그거- 원래 큰 이제 대통령을 예. 꿈꾸는 정치인이란 예. 조선 의원한테 그게 잘못됐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뭐 독해력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좀 과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예.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2주택자도 이게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예, 예. 했는데 작년 가을에는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 2주택자 다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표님 제가 그러니까- 시간은 정말 다 됐는데요. 네, 네.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 저는 이 논의는 사실 이 독해 어떤 그 정의를 누가 오해했냐의 논쟁인데 그게 무슨 철학의 논쟁은 아니었어요 원래. 예. 근데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윤희숙 예. 의원은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분명히 해달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일이 막 해달라는 게 커지고 아니라 비난을 좀 했던 것 공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한번 다시 한번 그 논의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